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3,135명 발생해 다시 최다 규모가 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389명으로 급증한 가운데 정부는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완화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하루 사이 2배 이상 늘어 6,000명대로 폭증했습니다.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4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했고 전국 재택치료자는 3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서울과 수도권 유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중단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유세버스 사고 수습에 주력합니다. 대법원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경북 영덕 산불이 이틀째 확산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과 경상북도가 오전 중 진화를 목표로 헬기 40대를 투입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지만 초속 12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공식 유세의 셋째 날인 오늘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을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이 후보는 다시 광화문에서를 주제로 서울 광화문역 유세를 벌이면서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와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불합리를 개선하는 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할 예정입니다. 지방 일정에 집중했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늘은 핵심 승부처인 수도권 순회 유세를 펼칩니다. 윤 후보는 오전 대선과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경기 안성을 찾았고 이어 경기 용인과 성남, 서울 잠실과 반포에서 시민들과 만난 뒤 경선 때 함께 경쟁했던 유승민 전 의원과 회동하며 원팀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열면서 노동행보를 이어갑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틀째 예정된 선거운동 일정을 모두 중단하고 유세버스 사고 수습에 집중합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서울 지하철 3호선을 중심으로 신사역에서 을지로 3가역까지 지하철 유세를 나선 뒤 청계천에서 부동산 개혁 공약을 발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정무실장인 윤건영 의원은 대선 판세가 초박빙이지만 이재명 후보는 몇 가지 악재를 딛고 반전했고 윤석열 후보는 정치 보복 발언과 신천지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는 절박하고 낮은 자세로 민생을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반면 윤 후보는 기차 구둣발 논란 등으로 오만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 합숙소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옆집에 있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불법 대선 준비를 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선대본부 원내 지도부 연석회의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초밥과 샌드위치 등 30인분이 이 후보 집으로 배달됐는데 배달을 지시한 사무관 배모 씨도 기생충이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정신력이 강한 분으로 잘 털고 일어날 것이라며 대선에 완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 안 후보가 결연한 의지로 대선을 완주할 물적, 인적, 정책적 완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중도 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선거 유세버스에서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조 변경 승인 없이 LED 전광판을 설치한 불법 개조와 설비 문제, 안전관리 부실 등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9만 명대를 기록하면서 재택치료자가 하루 사이에 5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31만 명을 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70명 넘게 급증했습니다. 확산세가 이렇게 거센 가운데 정부는 내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는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먼저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93,135명입니다. 전날보다 2,700명 가까이 많습니다.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7배, 2주 전보다는 4.1배, 5주 전과 비교해선 22배 이상 많습니다. 신규 환자가 매주 거의 2배로 증가하는 확산세를 고려하면 이달 말 하루 20만 명 안팎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말 13만에서 17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다음 달 초 최대 36만 명을 예측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76명 늘어서 389명, 사망자는 36명 늘어서 누적 7,238명이 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주 200명대로 안정세를 유지하다 이번 주 들어서 300명대로 증가했는데 신규 환자가 급증하며 위중증 환자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 3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위중증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루 1,500에서 2,000명 정도까지는 감당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이 전날보다 1.5%포인트 오른 28.5%, 수도권이 1.5%포인트 오른 28%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환자가 폭증하면서 재택치료 대상자도 크게 늘었는데 오늘 0시 기준 31만 4,500여 명으로 하루 만에 4만 8천여 명 늘었습니다. 네, 최명신 기자, 앞서 정리해 주신 대로 이렇게 확산세가 여전히 거센데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은 예정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네, 정부는 오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거쳐 내일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확정 발표합니다.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선 피해가 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사회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방역 측면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함께 존재하는데요. 정부는 현행 사적 모임 6인, 영업시간 오후 9시로 돼 있는 거리두기를 사적 모임 8인, 오후 10시 등으로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규모와 위중증 환자 수, 의료체계 대응 여력 등 방역적인 요인과 사회 경제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조정안은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사이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네, 전반적인 상황 정리해드렸는데 지역별 상황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산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3,000명대에 머물던 신규 확진자가 하루 사이 2배 넘게 늘어서 6,000명대까지 치솟았습니다. 학교 개학까지 앞둔 상황이어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시청 앞 임시선별 검사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 부산에서 확진자가 몇 명이나 늘었습니까? 네, 부산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사이에만 6,200명이 넘게 늘었습니다. 이곳 선별검사소에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지난 15일까지는 3,000명대에 머물렀는데 다음 날 6,483명에 달하며 하루 사이에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도 6,000명이 넘어서면서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이후로 가장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 후반대에 머물렀던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조금씩 높아져 어제는 34%까지 올랐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개학을 준비하는 교육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일단 자가검사 키트 350만 개를 확보해 다음 달 한 달 동안 모든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확진자가 다소 나오는 학교에는 이동식 PCR 검사 버스를 보내 신속한 진단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원격 수업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만약 한 학교에서 학생 확진자 비율이 5%가 넘고 등교하지 않는 학생이 20%가 넘으면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모든 수업을 원격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의 다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접하고 있는 경남에서는 4,400여 명이 늘었고 대구에서도 4,100명대 신규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4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비수도권의 신규 확진자는 37,761명, 국내 비율로는 4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청과 임시선별검사소에서 YTN 최상훈입니다. 경찰과 소방, 의료진 등 사회 필수 인력들이 잇따라 감염되면서 기반시설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파출소에선 경찰관 19명이 집단 감염된 뒤 격리되면서 다른 경찰관의 업무 부담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인천의 한 파출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홍 기자가 나가 있는 그곳 파출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건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파출소는 오늘부터 다시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타고 평소처럼 순찰에 나서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지난 12일부터 어제까지 경찰서가 폐쇄되면서 이곳 앞에는 경찰 통제선이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1일 소속 경찰관 1명이 확진된 뒤 모두 19명이 연쇄 감염된 겁니다. 이 파출소 소속 경찰관 35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숫자인데요. 현재 파출소가 정상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한 조가 24시간 근무하는 등 업무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경찰서는 전국 250여 개 가운데 59곳에 달합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군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공군교육사령부 기본군사훈련단에서는 지난달 18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누적 확진자가 72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공군은 지난달 10일 입대한 훈련병 2천여 명을 각 부대에 조기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만 훈련을 받고 자대에 배치되는 셈인데 감염병 때문에 훈련을 조기 종료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대학병원 의료진 중에도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응급실을 폐쇄하거나 수술 일정을 연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방과 경찰, 병원 등 사회 필수 인력들의 업무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각 부처가 업무 연속성 계획을 정했는데요. 소방은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을 경우 현행 3교대 근무를 2교대로 바꾸고 화재와 인명구조를 최우선 업무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경찰도 3단계 대응 방안을 정해 사회적 약자 보호, 또 지구대의 신고와 출동 기능을 가장 먼저 수행합니다. 병원은 확진된 의료진이 경증이고 사흘 격리한 뒤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근무하도록 정무가 지침을 정했는데요. 다만 환자가 폭증하면서 현장 의료진 사이에선 이런 지침이 무용지물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필수 준수 사항은 아니라며 기관 자체 특성에 맞게 지침을 자율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의 한 파출소 앞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응급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 춘천에서도 생후 6개월 된 아기가 열이 난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했는데요. 부모는 상태가 나빠진 아기를 안고 병원을 찾아서 떠돌아야 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출산한 27살 오정민 씨 부부. 최근 남편 직장에 있는 강원도 춘천에 머물던 중 아기가 황달 증상을 보여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급성 간염이 의심돼 피검사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고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접수 뒤 올라간 2층 소아과. 증상을 설명하며 열이 난다고 말했지만 간호사로부터 돌아온 답은 돌아가라는 말이었습니다. 동네 소아과 가서 여기 큰 병원 가라고 해서 왔어요 라고 했는데 이제 열이 있어요? 그럼 저희는 이제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진료가 가능한 다른 병원이나 응급실이라도 가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병원 그럼 어딜 가야 되나요? 그러면 소아과 선생님 있는 응급실 좀 알아봐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말을 했더니 그건 본인이 알아보셔야죠. 본인이 전화하세요. 결국 아이를 안고 1시간 넘게 걸려 다른 대학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체온을 잰 뒤 긴급 PCR 검사와 피검사 등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코로나 검사는 음성. 하지만 아기 상태는 더 나빠진 뒤였고 서울에 있는 더 큰 병원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진료를 거부한 병원 측은 아이가 열이 난다는 말에 호흡기 전담병원 지침에 따라 진료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기 부모가 병원을 찾은 시간이 접수가 마감된 시간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병원비 결제 시간을 토대로 취재진이 재차 확인을 요구하자 말을 바꿨습니다. 교수님을 착각하셔서 잘못 보셨대요. 접수가 29분에 접수된 건 확인했는데 어차피 접수가 됐어도 발열 때문에 외래 진료는 불가능한 상태로 갔다고 했습니다. 아이 부모가 가장 속상한 것 발열 확인도 없이 소견서조차 봐주지 않는 의료진 모습이었습니다. 격리하고 피만 뽑아서 어떤 건지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왜 그냥 무작정 안 된다고 하고
제가 말걸 못걸해도 절대 그냥 병원 지침이랑 안 된다고만 하고 왜 의사한테 그런 소견서나 정말 잠깐이라도 그런 상태를. 서울 대형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아버지 간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복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저는 아이에 대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말을 쓰기가 너무 싫어요. 내가 좀만 더 빨리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코로나19 발생 후 지난해 8월까지 전국에서 3,000명에 달하는 환자가 열이 난다는 이유로 한 차례 이상 진료를 거부당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국정감사 증인 출석 무마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 특혜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를 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선고됐던 무죄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김성태 전 의원의 딸 KT 채용비리 관련 뇌물수수 혐의 유죄가 확정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조금 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의 성립 요건을 비롯한 법리를 오해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이던 지난 2012년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한 뒤 KT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이 부정하다고는 판단했지만 김 전 의원에 대한 뇌물이 아닌 딸이 받은 특혜라고 봐서 김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당시 증인 채택에 상당한 권한이 있는 국회 환노위 간사이던 김 전 의원의 딸이 KT 정규직으로 부정하게 채용된 건 직무와 대가 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이라면서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대법원은 김 전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과 함께 유력 인사들에게 청탁받은 지원자들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네, 우철희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를 받은 권성동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도 확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역시 조금 전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상고심 선고 기일도 열었습니다. 1,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과 이듬해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과정에서 의원실 직원과 지인이나 지지자의 자녀 등 모두 11명을 부정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최흥집 전 강원랜드 대표의 감사원 감사 무마 등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의 수질 환경 분야 전문가로 채용하도록 하고 지인을 강원랜드 사회이사에 선임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 모두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채용비리 당시 인사 책임자였던 최흥집 전 강원랜드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우철입니다. 어제 새벽 경북 영덕에서 되살아난 산불이 이틀째 확산하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를 맡은 산림당국과 경상북도는 오늘 오전 중에 진화를 마친다는 목표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이윤재 기자. 네, 경북 영덕 산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도 산불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산불 진화를 지휘하고 있는 산림청과 경상북도는 오늘 오전 중에 주불 진화를 마친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큰 불길을 잡았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산 위쪽에서 희뿌연 연기가 계속해서 피어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두세 시간 전과 비교하면 연기가 피어오르는 양과 연기의 면적이 다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진화율은 오전 9시 기준 50%인데요. 진화가 속속 이뤄지고 있지만 9시 이후에 정확한 진화율은 측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화 작전은 날이 밝으면서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헬기 40대가 투입됐고 지상에서는 2,400여 명이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불 대응 3단계도 유지되고 있고 경기와 충남 등 전국 8개 시도에서 지원된 소방 인력과 장비도 진화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장에는 순간 초속 12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진화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면적은 산림 150헥타르 정도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산불이 민가를 위협하는 것에 대비해 어젯밤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90세대 3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또 산불 추가 확산에 대비해 영덕읍과 축산면 주변 7개 마을 주민들이 대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영덕 산불 현장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이번 경북 영덕 산불의 원인으로 농업용 반사필름이 지목됐습니다. 경북 영덕군은 이번 산불은 바람에 날린 농업용 반사필름이 전신주에 닿으면서 불꽃이 발생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반사필름은 과일이 햇볕을 골고루 받게 해 생육과 품질을 높여주는 농자재지만 잘 썩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키고 특히 바람에 날려 전신주에 걸리면 정전과 화재의 주범이 됩니다. 오늘 0시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근처 야산에서 이틀 만에 재발화한 산불이 8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헬기 4대와 인력 150여 명을 투입해 오늘 아침 8시쯤 산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근처 도로나 민가로는 번지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영덕 산불, 대형 산불로 번진 상황인데요. 만약 산에서 산불을 만난다면 또 마을로 산불이 내려온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산불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이승은 기자가 전합니다. 대형 산불은 건조한 날씨에 강풍이 동반할 때 발생합니다. 불씨가 바람에 날려 순식간에 수 킬로미터를 날아가기 때문에 불길에 둘러싸일 위험도 큽니다. 산에서 산불을 만나면 침착하게 먼저 연기와 불길의 경로를 파악해야 합니다.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하는 만큼 최대한 신속히 경로를 벗어난 뒤 불길을 등지고 바람 방향으로 몸을 피해야 합니다. 등반을 할 경우에 내가 이렇게 이 진행 경로상에 어떤 대피로라든지 또는 그 도로하고 인접한 하산 길들을 확인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상황이라면 주위를 살펴 이미 타버린 지역이나 수풀이 적은 곳, 도로나 바위 뒤로 몸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대피할 여유가 없으면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 탈 것이 적은 곳을 골라 마른 풀을 긁어낸 뒤 엎드려 불길을 피해야 합니다. 주택가로 불길이 다가오면 문과 창문을 닫고 불이 쉽게 옮겨붙지 않도록 집 주위에 물을 뿌려줍니다. 불이 옮겨붙기 쉬운 가스나 기름통, 장작은 미리 치워둬야 합니다. 산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평소 대피로와 대피 장소를 파악해두고 주민 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마스크나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려 뜨거운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20대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윤석열 양강 후보는 오늘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격돌을 벌입니다. 서울 강북 지역 집중 공략에 나선 이재명 후보에 맞서 윤석열 후보는 오늘 대장동 의혹 발언지인 경기 성남시를 찾는데요. 정의당 심상정,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도 분주한 유세를 벌이는 가운데 유세를 중단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사고 수습에 집중합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도 서울 표심을 공략하고 있죠. 네, 어제 서울 강남권을 훑었던 이재명 후보, 오늘은 서울 강북권을 가로지르면서 공략합니다. 경기도와 맞닿아 있는 노원구를 시작점으로 삼았는데 이 후보는 기존의 위기 극복 총사령관 비전을 띄운 데 이어서 특히 부동산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고 물량이 나오도록 다주택자 과세도 한시 완화하는 건 물론이고 급격한 집값 상승에 따른 세부담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집값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세금이 확 오르니까 화나시죠? 솔직히 화나잖아요.
저도 화나던데. 세금이란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이지 누가 재수 없어서 내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후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점심 유세를 벌입니다. 촛불 집회 상징성을 지닌 장소인 만큼 진영 논리를 벗어난 국민 중심의 민생 실용 개혁을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계획인데요. 더불어 성남시장 시절 체납 세금 등을 대규모로 징수한 경제 실적을 강조하면서 무작정 정권 교체 대신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할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성동구와 마포구를 누비는데 마포구에선 대한민국 재향경후에도 방문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셋째 날 마지막 일정으로는 젊음의 거리인 홍대를 찾아 청년 세대를 공략합니다. 취업난 등에 시달리는 청년을 위로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유능한 대통령으로서 청년 기회국가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도 오늘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후보 역시 경기와 서울을 훑으며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공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 날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경기 안성과 서울 서초, 종로를 찾아 힘을 보탤 계획인데요. 조금 전 경기 안성 유세에서 또 한 번 자신의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한 여당의 비판에 반박하면서 파시스트, 공산주의 등 거친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들어보시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내 편 가릴 거 없이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고 하니까 자기들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한다고 합디다. 이 사람들이 뒤집어 씌우는 거는 세계 최고입니다. 나아가 민주당 정부는 평소엔 친기업적으로 갖은 아부를 부리면서 선거철만 되면 기업과 노동자를 갈라치면서 코스프레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후 경기 용인과 성남을 차례로 순회하는데 핵심은 역시 대장동 의혹의 발원지인 성남입니다. 성남 야탕역 앞에서 부패 없는 성남, 공정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대장동 의혹을 집중 조명하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엔 서울 송파구와 서초구, 종로구를 잇따라 찾아 서울 표심을 공략하는데 재보선 출마자들도 함께 바닥 민심을 훑을 계획입니다. 유세와 별개로 오늘 오후 유승민 전 의원과 윤석열 후보의 공개 회동도 관심이 쏠리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11월 당 대선 후보 선출 이후 두 사람의 대면은 처음으로 원팀의 마지막 퍼즐이라 할 수 있는 유 전 의원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제3지대 후보들의 일정도 알아보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노동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늘도 선거운동을 멈춘 거죠? 네, 먼저 안철수 후보는 법정 선거운동 사흘째인 오늘도 공개 일정 없이 유세버스 사망사고 수습에 매진합니다. 다만 당국대 병원 빈소를 지키는 대신 오전 비공개 일정을 소화하고 저녁 무렵 숨진 운전기사 비소가 마련되는 경남 김해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할 계획입니다. 안 후보는 단일화를 비롯한 현안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어젯밤 조문했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각각 독대하면서 나눈 대화를 두고 정치권의 관심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윤 후보와 이 후보 모두 말을 아끼긴 했지만 윤 후보 측은 이를 두고 긍정적인 해석도 내놨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두 사람의 대면 대화가 심적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충분히 됐다고 본다며 그 자체로 앞으로 소통이 원활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내다봤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호남에 이어 오늘은 울산에서 노동행보에 속도를 냅니다. 울산 현대중공업을 찾아 조선업종노조 연대회의와 정책협약식을 연대에 이어 금속노조와 지부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 현대자동차 앞에서 유세를 벌이면서 울산을 주 4일제와 신노동법을 선도하는 신노동특구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띄웁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오늘도 서울에서 유세차 없는 걸어서 선거운동을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각종 부동산 심리 지표가 일제히 하락하는 가운데 집값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거래 절벽 속의 일시적인 현상인지 또 여야 대선 후보들의 관련 공약과 함께 대선 이후 부동산 분위기는 어떻게 바뀔지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의 한문도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부동산 시장 전반적인 현황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좀 눈에 띈 지표가 있었어요. 관련된 그래픽이 있는데 그래픽을 먼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뭐 부동산원 매주 단위로 그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같은 거는 저희가 자주 전해드린 것 같은데 이 실거래 가격 지수가 좀 눈에 띕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했는데 이 실거래 가격 지수라는 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기준이 이제 2006년도 우리 이제 집값이 좀 많이 오를 때 시절이죠. 노무현 정부 때 그때 수치를 이제 2006년 10월 정도에 그 지수를 이제 100으로 잡고 그 기준 100을 통해 가지고 2회 이상 주택이 거래가 됐을 때, 그러니까 반복 매매 모형이라고 그러죠. 선진국에서 쓰는 형태인데요. 반복 매매 모형으로 이제 아파트가 주로 1, 2층 그리고 중간층, 최상층 이렇게 동일 그룹으로 구분됩니다. 그 그룹에서 2회 이상 연속 거래가 됐을 때 그 가격을 지수화해가지고 수치로 나타나는 게 이제 실거래 가격 지수입니다. 그 지수가 이제 2006년도 100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제 말씀 주신 2개월 연속 하락하는 형태가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이 지수가 한 10년, 12년 만에 최대 하락폭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도하고 2012년도 이때가 좀 가격이 하락할 때인데 그때 지수 하락폭보다 좀 큽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나타나가지고 시장의 좀 변동성이 좀 좀 확장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서울 수도 전국적으로 이제 0.91%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117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이 수도권하고 이제 서울이 좀 더 강합니다. 폭이. 그래서 서울 수도권의 어떤 시장 변화와 움직임이 좀 더 포착됐다는 걸 우리가 반영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특히 서부권이 좀 마이너스 3.91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를 비롯한 서부권의 어떤 주택가격 지수가 상당히 하락했다는 걸 알 수 있고 나머지 수도권과 서울 4개 권역도 동일하게 다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좀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실거래 가격 지수의 의미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 좀 이해를 좀 더 시키기 위해서 그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면 일단 주간 단위로 아파트 가격 동향이라든지 매매 가격 동향, 뭐 한국 부동산원에서 내는 것도 있고 민간 기구인 KB국민은행에서 내는 자료도 있잖아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거래된 가격도 있겠지만 뭐 호가라든지 그렇습니다. 또 일부 표본만 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사자들의 그런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데 맞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 거래하거나 그러면 관계당국에 실제 얼마에 거래했는지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그 등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토대로 한 거기 때문에 실제 그렇습니다. 시장 현재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수다 이런 의미신 겁니까? 우리가 이제 통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주간 통계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표본 조사가 114나 민간 업체에서는 이제 중개업소의 그 호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쭤봐서. 그리고 이제 부동산원은 호가 플러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실거래가를 파악한 다음에 실거래 사례가 없는 경우에 이제 부동산에 이제 호가를 이제 산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약간 부정확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이제 이 실거래 가격 지수는 실제 거래당 가격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회 이상 그리고 이제 주간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월간으로 통계를 냅니다. 주간에 이제 거래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월간 단위로 해서 지수를 발표하기 때문에 실제 시장의 변화 움직임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실거래 가격 지수라는 게 실제 그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 지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게 지금 그 2개월 연속 하락했다는 거 서울 같은 경우에 나름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 호가나 중개업소의 어떤 이런 말씀 주신 주관적인 어떤 감정이나 데이터가 개입이 안 됐기 때문에 실제 나타난 실증적인 거래 현황을 갖다 나타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100%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수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시청자분들도 이 지수가 하락했다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시장에 보수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이 지표를 보여드리는 게 이 실거래 가격 지수는 어떻게 보면 이미 계약이 성사가 돼서 관계당국에 보고를 마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표인데 지금 이 지표는 또 추가적으로 향후 움직임과 관련해서 좀 참고할 만한 지표인 것 같아서요. 소비 심리지수 관련된 그래픽을 띄워주시죠. 네, 서울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집을 살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떻게 보면 그 소비자의 심리가 반영된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앞으로 주택 시장의 흐름과 연관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심리, 우리가 경제는 심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부동산도 사실 뭐 시청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심리가 많이 좌우하잖아요. 이 부분은 이거는 이제 국토연구원에서 데이터를 내는 지수인데요. 이 수치가 이제 0에서 200까지 있습니다. 네. 200까지 있는데 0에서 95까지는 이제 하락 심리를 나타내고 95에서 114라는 수치는 이제 보합 심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이상에서 200까지가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의 심리를 나타내는데 네. 지금 지수가 말씀 주신 대로 연속 6개월 정도 계속 하락해가지고 드디어 108을 찍었습니다. 이 수치가 아까 말씀드린 그 범주 안에 들어가죠. 보합 국면에. 그렇다면 이제 하락과 상승 국면보다는 상승 국면보다는 하락과 보합적으로 우리 수요자들의 심리 상태가 돌아섰다는 걸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 거래 매매 지수라고 있습니다. 네. 저 KB에서 나타내는 거기에 이제 매매 지수에 대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중개업소하고 일반 가구 수요자 있지 않습니까? 두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소의 어떤 편향적인 답변이나 이런 것들이 치우칠 것을 대비해서 일반 가구도 또 산입을 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좀 정확도가 좀 높습니다. 심리에 대해서. 이 심리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합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까 조금 아까 말씀 나눈 그 지표와 지수와 이 심리 지수를 지표를 합한다면 지금 시장이 상당히 관망세로 돌아섰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좀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까지는 지금 매매 시장을 좀 한번 살펴봤는데 네. 전월세 시장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관련된 그래픽이 있는데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전국 아파트 전세 거래 현황 자료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교수님? 일단 전세 거래가 이제 예전하고 거의 평이합니다. 네. 문제는 이제 그 속의 내용인데요. 네. 내용에서 보시면 이제 하락 거래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세 임대차 갱신권 제도가 나오면서 초기에 이제 폭등을 겪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시장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또 전세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좀 고점이라는 인식까지 좀 같이 겹치면서 시장에서 실제로 이제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김혜재 위원이 부동산 연구원 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해서 이제 분석한 자료인데요. 네. 이 계약 갱신권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하락 거래가 이 7월 달에 40% 수준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12월에 들어서는 53%까지 늘어났습니다. 네. 사실 전세 폭등이 일어날 거라는 전세 임대차 기간이 이제 5개월 정도 있으면 이제 기간 1차적으로 만료되는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의외로 하락 거래가 많다는 것은 이거는 물론 계약갱신권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데 계약갱신권을 빼고서 계산한 것도 있습니다. 그 수치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은 44%가 상승, 39%가 하락입니다. 경기도도 39.3% 하락거래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는 시장 심리가 있다라면 하락 거래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보합 국면으로 들어가는 어떤 시장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반증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 현재 전세 가격이 부담되는 수준이다라고 우리가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좀 합리적인 좀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분간 7월까지 심리적으로는 좀 전세 가격이 임대차 만료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심리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장에서는 수요자들이 받아들이기에 부담되는 수준까지 전세 가격이 올랐다. 네. 그래서 조정 국면이 시작됐다라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의 말씀을 쭉 정리를 해보면 매매 시장도 그렇고 전월세 시장도 그렇고 일단 뭐 매매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점을 좀 찍고 하락하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고 매매 심리 역시 어떻게 보면 좀 위축된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관망세가 좀 퍼져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단 전월세 시장 같은 경우에 앞서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시긴 하셨지만 올해 여름부터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 번 쓰신 분들 그러니까 2년을 사시고 2년을 더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4년을 사신 이후에는 새로 신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전세 계약을 할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4년 동안 집주인 입장에서는 4년 동안 못 올려받았던 전세나 전월세 가격을 한꺼번에 올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올해 여름 이후에 전월세 가격이 좀 폭등할 것이다.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전세 수요의 어떤 분산 효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심리적으로는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반면에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이 7월 달에 다 같이 전세대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산되지 않습니까? 7월에 만기인 세대들만 해당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 시점에서의 서울시나 일반 도시의 전세 매물 현황을 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서울시의 지금 전세 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월세도 늘어나는데 빈집이 지금 많습니다. 주인들이 이제 가격 하락을 이제 거부하고 좀 버티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눈 이제 보합이나 하락거래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좀 넓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가격이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것으로 저는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폭등의 폭이 예상보다는 적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이제 좀 안정면으로 들어가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사전 청약이나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2, 3년 뒤에 물량들이 나오는 것을 입주 물량 이런 게 연결하지만 이 부동산도 심리고 경제도 심리인데 심리적으로 좀 여유를 갖게 됩니다. 수요자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또 거꾸로 이제 소유주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또 조급할 수가 있겠죠. 왜 이게 연속적으로 하락하고 잘 안 나가고 이러다 보면은 가격을 낮추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어떻게 조정될지는 추후 지켜봐야겠지만 예상보다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제 전월세 가격 그런 분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우려할 수준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제가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계속 그 여러 시각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다양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드리기 위해서 또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매매 시장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최근에 이 실거래 가격 지수라든지 매매 흐름을 봤을 때는 좀 위축된 국면, 하락된 국면이 지표로 나타나고는 있지만 또 일각에서 이런 전문가들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좀 심해지면서 빚내서 집 사기가 좀 힘들어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 수년 동안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이제 고점을 찍었다라는 인식도 너무 올랐다. 이런 인식도 팽배하다. 이것 때문에 좀 1차적인 원인이고 다만 살고 싶은 아파트, 살고 싶은 집에 대한 그런 수요는 여전한 상황에서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신규 아파트라든지 이런 입주 물량이 뭐 넉넉하지 않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결국은 뭐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게 조금이라도 그 경제 흐름에 따라서 풀렸을 경우에 다시 집값을 자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되는데요. 일부 이제 지금 이게 일시적 하락이라고 보시는 전문가들이 좀 계시거든요. 저는 이제 일시적 하락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추세입니다. 이 지금 대출 규제 하나만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저금리이기 때문에 주택 구입 부담의 어떤 부담이 좀 적지 않습니까? 근데 금리 인상으로 이제 선회가 되다 보니까 경제 상황이 일단 심리적으로 일단 부담을 느낀 것도 있고 현재 가격이 수요 공급 이론에 맞춰 볼 때 우리가 수요 공급 이론이라는 것의 기본 전제가 다른 모든 경제 상황이 정상적일 때입니다. 그럴 때는 공급이 수요보다 모자라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냐면 그 전제가 좀 다른 상황이 나타난 것인데 가격이 너무 높으면 수요가 줄겠죠. 역으로 다른 이론 중에서 그럼 수요가 줄면은 대체재가 있을 때 더 줄겠죠. 그 수요가. 근데 그 대체재가 이제 사전 청약 물량입니다. 이 부동산은 심리인데 지금 당장 뭐 길바닥에 나왔는 건 아니기 때문에 2, 3년 뒤에 내가 물량이 많이 나면 전세든 매매든 갈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제품에 대해서 이제 상품이죠. 아파트에 대해서 과연 이 가격이 적정한 것인가, 가성비가 맞는가를 봤을 때 신규 분양이 예를 들어서 지금 파주운정 중에서 지금 이번에 분양을 하는데 4억대에서 분양합니다. 근데 그 똑같은 평형이 현재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10억대입니다. 그러면 신축 아파트고 차이점은 신축과 구축인데 가격은 너무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존 주택을 살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시장에 이제 그대로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을 받아서 이 사전 청약 물량에 접근을 하겠지 구축에 갈 수준인가를 볼 때 이 가격 수준이 이 주택 구입 부담 유지가 역대 최고거든요. 그 최고라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거래량을 봤을 때 우리가 IMF 때가 1,500, 2,000대였고요. 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어가지고 2012년, 13년대도 최악일 때가 1,500, 2,00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속 9월부터 작년 9월부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월 평균 18년 동안 보통 6,000건이었습니다. 많을 땐 뭐 10,000건을 넘어가고요. 그런데 지금 9월부터 2,000대로 주저앉더니 11월, 12월이 1,000건대로 내려왔어요. 이건 뭐 역대 최저치거든요. 그럼 지금 경제 위기가 온 것이 아니라 위드 코로나를 거쳐서 경제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요인들이 이 시장에 분명히 존재한다. 그 가격이 너무 고점이고 대체재가 있다라는 큰 팩트가 있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부족해서 오를 것이다라는
논리는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이명박 정부 때도 2010년, 13년에 입주 물량이 19,902만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4% 했거든요. 네. 내려왔습니다, 시장이. 그러면 결국 뭐냐면 모든 것이 종합된 요인을 함께 봐야지 단지 뭐 대출 규제, 입주 물량 부족 이렇게 하나의 어떤 단편적인 팩터를 가지고 시장을 결정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좀 성급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교수님께서 대체제를 말씀하셔서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결국 그 대체제라는 게 정치권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공급 확대와 연관돼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주요 대선 후보들 어떤 부동산 공약을 냈는지 관련된 그래픽이 좀 있는데요.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주택 공급 계획입니다. 전국 311만 호 주택 신속 공급, 그리고 이른바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최대 90%로 해주겠다라는 내용 등이 있고요.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죠. 네, 이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주택 공급 계획입니다. 역시 공급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 그리고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역세권 첫 집주택 20만 호를 공급하겠다. 보시면 두 양강 후보 모두 결국은 그 집값 잡는 데는 공급만 한 게 없다라는 데는 인식을 맞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두 후보 일단 기존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했던 주거복지 로드맵의 공급 확대 계획이 217만 원인데 네. 거기에 이제 250만 원 똑같이 했다가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좀 김포공항 부지 이런 것들 용산공원 부지를 추가해서 311만 원 늘렸죠. 그래서 너무 공급 물량이 포퓰리즘이다라는 뭐 시장의 비판도 있는데 실제 기존의 217만 원에다가 이제 추가적인 것은 이제 만약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본인들의 의지겠지만 제가 볼 때 이제 차이점은 특별히 보이지는 않는데 이 내용 공급 내용은 똑같은데 한 분은 기본 주택이 좀 눈에 들어오고요. 한 분은 이제 청년 원가 주택이 눈에 들어옵니다. 둘 다 내용은 되게 좋은데 실제 디테일을 들어가 보면은 두 후보 다 재원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 주택은 이제 물론 ABS나 뭐 리츠를 활용한다 하는데 명료한 디테일안이 아직 부족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고 원가 주택도 사실 50%의 분양을 하고 70%의 나중에 5년 뒤에 나가면은 돈을 이제 이익을 공유해서 쉐어를 해준다는 개념에서 만약 10억짜리면 5억이면 2억을 얹어서 줘야 되거든요. 30만 원이면은 이게 5년 뒤에 60조가 되거든요. 상당히 많은 혈세가 또 나가는 재원 문제가 좀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두 후보가 다 좀 해결될 문제고 세제나 대출 문제는 둘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 조성원가제가 이재명 후보가 하나 나온 것이 좀 눈에 띄는데요. 조성원가 연동제가 사실은 말을 던지고 실제로 100% 실행하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때인지 구분이고 윤석열 후보는 제가 볼 때는 원래 있던 그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을 충실히 이행하는 상태에서 이번에 그 GTX 하면서 또 뭐 주위에다가 이제 컴팩트 시티 좀 실현 가능성 있는 부분을 좀 많이 찾고는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둘 다 결론적으로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애 최초나 이런 대출 부분에 있어서 무주택자가 집을 구매할 때는 대출을 확대하자. 뭐 이런 부분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뭐 이미 다 받아들여졌고 시장에도 잘 녹아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GTX 말씀하셔서 자연스럽게 또 이 얘기도 짚어보면 될 것 같은데 관련된 그래픽이 있는데 그래픽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지금 뭐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그 두 양강 후보가 내놓고 있는 거 집값 잡기 위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건데 또 어떻게 보면 이 GTX 노선 확대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또 GTX 노선 이 교통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는 게 오히려 또 집값을 자극하는 요소인 거잖아요. 그래서 공급을 확대하고 또 GTX 노선을 확대하면 또 상충되는 건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의견에 좀 다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교통은 뭐 우리가 김포 실제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시청자분 중에 자제분들 통해서도 얘기를 들으실 거고 지옥 처리라는 얘기가 아직 안 없어졌거든요. 김포 노선뿐이 아니라 서울에 이제 직주 근접을 하시는 분들은 경기도에 있는 분들은 교통 지옥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지금 예산이 17조에서 20조 보고 있거든요. 전체 노선 3개를 추가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4대강이 20조였는데 이 서울 수도권에 50% 이상이 지금 거주하고 있고 전 국민의 이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공약은 두 분 다 저는 뭐 박수 치는 공약입니다. 그래서 잘 실행만 하면 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문제나 뭐 세세한 문제는 있지만 가는 방향은 저는 아주 옳다고 봅니다. 이것이 설치가 됐을 때 20조란 재원과 그 지역 주민과 국민들의 편의를 생각해 보고 또 앞으로 우리 젊은 층이 계속 생산적이고 어떤 뭐 정신적으로 좀 행복하다는 느낌이 있어야 이 생산적인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국가가 국민들한테 제공해야 될 기본적인 어떤 책무의 하나인데 이제서야 나온 것도 저는 사실 뭐 박수 칠 일이지만 이것은 뭐 실행됐으면 좋겠고 이거는 비판보다는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이 마음을 좀 합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독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실행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면 결국 지금 뭐 2기 신도시도 그렇고 2기 신도시도 교통망이 확충이 안 된 것이 아직 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3기 신도시 추진하는 것도 토지 수용이 아직 제대로 안 돼서 언제 제대로 첫 삽을 뜰 수 있을지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앞서 두 양강 후보들이 내놓은 주택 공급 대책 대통령 임기는 5년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5년 안에 실행은 가능할 건지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두 후보의 실현 가능성은 한 60에서 70%밖에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일단 현재 있는 물량도 우리가 예전을 더듬어 보면 어마어마한 물량이거든요. 특히 네. 지금은 이제 인구가 늘지 않고 있는 시대에도 많은 물량이 과연 소화될 수 있는 수준인가도 시장 변화를 좀 체크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 물량들이 5년 안에 첫 삽은 뜰 수 있겠죠. 뜰 수 있으나 제가 볼 때는 이 시장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물량들이 한 50에서 80만 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조합원의 의사가 결정이 돼야 진행되는 것이지 정부의 뜻과는 좀 별개인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 물량을 뺀다라면 이 물량은 정부가 공급 확대를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셔야지 100%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조금은 좀 너무 믿음이 강한 것이고 제가 볼 때는 한 60에서 80% 수준에서 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값이라는 게 우리 일반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여러 후보들 공약 잘 세워서 잘 실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의 한문도 겸임교수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2월 한파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0.7도,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17도까지 곤두박질했는데요. 낮 동안에도 서울은 0도에 그치겠고 영하권 체감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호남 서해안은 낮까지, 제주도는 오후까지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과 영남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최근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0도, 청주 0도, 대전 2도, 광주 2도, 부산 4도가 예상됩니다. 절기 우수인 토요일에는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지만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 앤 이슈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